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면 R1, R2라면 이거의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또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콘덴서가 있다면 요게 C1이고 요게 C2입니다. 파라드죠? 얘는 오음이지만 얘는 뭐예요? 파라드입니다. 파라드일 때는 C0는 어떻게 계산하죠? C1, C2분의 C1, C2. 이거는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도결합 회로는 뭐냐면 여기에 L이 있는 겁니다. 코일. 코일을 이렇게 연결해서 합성 L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유도결합 회로예요. 코일. 요게 L1이고 L2면 L0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결합이라고 하는 이 자속, 이 얘 때문에 결합. 요거, 자속의 연결, 이것 때문에 요 자속하고 요 자속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상호유도라고 하거든요. 자기유도, 상호유도 하는데 상호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상호유도. 그 상호유도 작용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코일에 감는 방향에 따라서 그게 2배 M이 더해지기도 하고 2배 M이 빼지기도 한다. 이게 더해질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요? 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더해질 때는 가동결합, 빼질 때는 차동결합하죠. 결국 이런 상호유도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호유도.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자기학에서 배울 이야기인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회로 이론에서도 이와 같은 유도결합 회로를 이야기합니다. 정전 용량의 이 합성도 자기학에서 배우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음으로 바꿔서 회로에서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얘는 오음이 아니라 뭐죠? 헨리입니다. 헨리를 직접 합성하는 방법. 오음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오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헨리 자체인데 특히 코일은 상호작용이 존재해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합성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코일이 두 개가 있는데 매초 이 얘기는 뭐야? dt분의 이 얘기가 되겠죠. 매초 전류가 이만큼일 때 di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얘가 얼마야? 150입니다. dt분의 di가 얼마다? 150이다. 매초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자기 코일이 아니라 다른 코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상호 유도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코일에 75V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그러니까 전압 2는 상호 인덕턴스의 상대방에 대한 전류가 되겠죠. 요게 2라면 1이 되는 겁니다. di1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dt분의 di1이 지금 150이다. 전압 E2는 얼마다? 75다. 이 이야기예요. 얘가 75인데 M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dt분의 di가 얼마죠? 150이다.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M. 요거는 150분의 75죠. 150분의 75. 즉 0.5, 2분의 1 나오는 거죠. 2분의 1 헨리가 상호 인덕턴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 전체에 대한 요 B까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임피던스가 얼마냐 묻고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유도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가 유도결합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점이 찍혀 있죠. 그럼 요게 결합이
가동결합인가 차동결합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가동결합과 차동결합을 살펴보면 전류 방향을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방향에 점이 찍히죠. 그리고 이거 전류를 따라서 나가면 여기는 나가는 방향에 점이 찍히죠. 이러한 것은 무슨 결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차동결합이 되는 겁니다. 차동결합. 가동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다? 차동. 차동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배 M이 돼야 되겠죠.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2배 M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 L3도 있는데 이 L3는 유도 결합을 하는 회로가 아니죠. 별도로 연결되어 있죠. 유도 결합이 되지 않는 별도의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배 M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배 M 플러스 2배 M 플러스 2배 M 마이너스 2배 M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 플러스 2배 M 된 거는 답이 안 되는 거죠. 플러스 2배 M 되는 건 답이 안 되는 거죠. 왜?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배 M이 돼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죠. 차동이니까. 그러면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L3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L1, L2만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죠. 우리 답은 요거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서 임피던스를 물어봤으니 합성 인덕턴스 L0라고 하는 것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 M에다가 요거까지 더해서 L3라고 하는 요런 인덕터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저항은 유도결합하고 관계없으니까 3개가 연결되겠죠. R0라고 하는 것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얼마예요? R3가 되는 거죠. R3 이렇게 되어지니까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실수가 될 거고 허수는 어떻게 돼요? 허수는 J오메가 하면 되겠죠. 허수는 요거에다가 J의 오메가에 L1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에 더하기 L3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그 임피던스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피던스 구해집니까? 이렇게. 자, 이런 것이 이제 유도결합회로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본 문제인데 이러한 유도결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유도하고 상호유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예제를 보면 이 예제는 고주파 브릿지를 가지고 상호 인덕턴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A와 같이 접속하면 합성 인덕턴스가 30이 됐고 그림 B와 같이 접속하면 합성 인덕턴스가 14가 됐습니다. 자, 이때 그림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개의 인덕턴스를 연결했는데 어떻게 연결하니까 30이 됐고 어떻게 연결하니까 14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느 게 가동결합이고 어느 게 차동결합인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느 게 가동결합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지는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해지니까 큰 게 가동결합이 되겠죠. 작아지는 거 이거는 가동결합이 될 수가 없죠. 차동결합이 되겠죠. 빼지니까 어떤 거에 빼지니까 작아질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더해지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가동결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갖다가 뭐예요? 차동결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결합으로 접속했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30이 되고 차동결합으로 접속했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14가 됐다.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림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림이 안 주어져도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하는 건 쉬워요. 자, 어떻게 구해지냐면 하나는 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L1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이 되겠죠. 얘가 얼마가 되죠? 30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차동이잖아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이게 마이너스 2배 M을 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14가 되겠죠. 14. 이해됩니까? 그럼 두 개의 식이 만들어져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면 이 두 개의 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소거법이라고 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빼기 하는 거죠. 이 값 전체를 1식에서 2식을 빼버립니다. 1식에서 2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L1-L1은 0, L2-L2는 0, 2배 M 마이너스 2배 M은 얼마예요? 4배의 M이 되겠죠. 요거는 30에서 14를 빼주죠? 16이 됩니다. 따라서 M의 값은 4를 이항하게 되면 4가 되는 거죠. 즉 양변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4로 나눈 거죠. 요거는 양변을 4로 나눈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이항이라고 하죠. 기억하십니까? 양변을 4로 나눈다. 그러면 M은 얼마? 그러므로 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거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1식에서 2식을 빼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 식과 요 식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뭐가 공통입니까? M의 값을 구하니까 L1, L2는 30의 마이너스 2M이 되죠. 즉, 요 식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L1, L2가 어떻게 될까요? L1 플러스 L2는 30의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 넘어가니까. 요 밑에 식은 어떻게 돼요? L1 플러스 L2는 넘어가면 14의 플러스 2M이 되죠. 14의 플러스 2M. 14의 플러스 2M이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14의 플러스 2M이 되면, 자, L1과 L2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L1, L2, 이 L1, L2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30의 마이너스 2m은 14의 플러스 2m하고 같다라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제 등치법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으니까 두 개가 같은 거에서 미지수 m을 구하니까 얘는 이항하고 얘는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항하면은 얘는 16이 되고 요거 이항하면 얼마가 돼요? 4배 m이 되니까 역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m은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도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캠벨 브릿지라고 하는 특별한 브릿지 회로 중에 하나입니다. 캠벨 브릿지에 대한 이 문제는 키르요프의 전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즉, 기억하고 있는 식 중에 하나인 KVL을 적용해서 전압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전압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만약에 전압의 방정식을 못 세우면 우리는 이제 앞에서 KVL, KCL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KVL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의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 폐회로 기억하십니까? 폐회로입니다. 여러 가지 회로가 아니라 단 하나의 폐회로에서 뭐와 뭐가 같습니까? 기전력.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라고 했죠? 전압 상승에 해당되는 거였죠. 전압 상승은 뭐하고 같아져요? 전압 강하죠. 전압 상승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전압 강하잖아요. 전압 강하와 같아지면 된다. 전압 상승이 뭐하고 같아져야 돼? 전압 강하를 구해서 그거하고 값이 같아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캠벨 브릿지 회로를 해석할 때 문제를 보세요. 캠벨 브릿지 회로는 이러한 브릿지인데 여기에 이제 벨이 있어요. 벨이 여기 달려가지고 벨이 울리는 그런 회로입니다. 2차 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벨이 울리고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회로에 2차 전류가 0이 되어서 2차 전류가 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2차 전류가 0이 되어서 벨이 울리지 않는 그러한 요 C를 조정하면 2차 전류가 제어가 되거든요. C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2차 전류가 0이 될 수 있는 요 C는 이제 가변하는 C죠. 콘덴서 값을 가변해서 베리어블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C인데 그 C를 제어해서
2차 전류를 0을 만들어서 벨이 울리지 않는 회로, 그래서 2차 전류가 0이 되기 위한 회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전류가 0이 되기 위한 회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캠벨 브릿지 뭐라고요? 이러한 2차 전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형이 됐다. 평형 조건을 구한다. 뭐 이러한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그 회로의 평형 조건, 이거는 공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요. 간단해요. 오메가 자승 MC는 이꼴 1이다. 요게 공식이에요. 요거는 공진하고 비슷하죠? 공진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오메가 자승 MC는 이꼴 1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도할 때 뭘 적용하는가? KVL을 적용한다는 거죠. KVL이 뭐냐? 이거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2차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2차 회로를 보는 겁니다. 자, 2차 회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2차 회로죠? 맞습니까? 여기가 2차 회로예요. 그러한 2차 회로에서 여기 부분에 보면 요 콘덴서 있는 부분이죠. 요 콘덴서는 I1이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I2라고 하는 전류가 나가는 겁니다. 충전 및 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거 충전 전류, 방전 전류입니다. 그래서 I2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이때에 2차 회로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요. 2차 회로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여기에서 전압 강화 생깁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여기는 전압 강화가 몇 개 생겨요? 전압 강화가 2개가 생깁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유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호유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이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데요. 상호 유도가 될 때는 가동 결합인가 차동 결합인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를 보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의 점이고 요거는 전류가 이 I2를 보세요. 나가는 방향의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 되죠? 차동 결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생기는 전압 강화와 여기에 생기는 전압 강화를 구하면 이 회로에는 기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전압 강화의 합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0. 0이 돼야 되니까 전압 강화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는 JωC죠. J의 오메가 C잖아요. 분의 1인데요. 2차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I2-I1의 전류가 흐르는 전압 강화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 생기는 전압 강화죠. 여기 생기는 전압 강화는 또 뭐가 돼요? L2가 있잖아요. L2는 어떻게 돼요? J의 오메가 L2에 I2라는 전류가 흐르는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에 생기는 전압 강화인데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상호 인덕턴스에 1차 전류에 의해 생기는 전압 강화죠. 상호 인덕턴스는 여기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니까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합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KVL에 대한 식입니다. 이해되겠죠? 전압 강화들의 합이다. 근데 그게 뭐가 됐다? 0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압 강화들의 합인데 걔네들이 뭐가 돼버렸어? 0이 됐어.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말이죠. 문제 조건에서 I2가 0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평형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압 강화는 계산해보나 마나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는 겁니다. 또한 얘도 전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곱해준 건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I1이 돼요. 마이너스 I1이 되고요. 이게 J오메가 C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 I1이 되죠. 이게 0입니다. 이제 나머지를 적어보면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적어보면 이걸 이항을 하면 돼요. 이걸 이항을 하면 플러스 J 오메가 되죠. 이거는 플러스 J 오메가 되죠. 이렇게 I1이 될 거고요. 요 J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J, J분의 1이 마이너스 J가 된단 말이에요. 즉, J분의 1은 마이너스 J가 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J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오메가 C I1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여기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겠고요. J오메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J가 없어지겠죠. J오메가의 J.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아요? 나머지가 남는 걸 보면
오메가 C분의 1은 오메가 M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오메가 자승 MC는 이퀄 1이 되어지는 이러한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조건이에요. 이게 브릿지 평형 조건입니다. 즉 KVL 적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기본적인 기초 수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KVL입니다. 요거는 KVL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C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자승 N분의 1의 값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메가 자승 N분의 1,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브릿지라고 하는 거예요. 브릿지 중에서 무슨 브릿지? 유도결합회로 브릿지. 유도결합회로 브릿지인데 무슨 브릿지입니까? 캠벨 브릿지라고 하는 겁니다. 캠벨 브릿지 회로. 자, 캠벨 브릿지 회로 이해되시죠? 핵심 관련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1번입니다. 문제를 잘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 120A 비율로 변화합니다. 이때 다른 코일의 15V의 기전력이, 여기서 다른 코일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다른 코일. 이 다른 코일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유도 작용을 의미할까요? 상호유도 작용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지금 상호유도 작용을 의미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코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뭘 구하라?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자, 여기서 몇 초라고 이야기했죠. 몇 초. 시간에 대한 dt분의 di에 대한 비율이 이게 몇 초 전류의 변화량이죠. 120A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상호유도 작용에 의해서 기전력 E는 요거는 M dt분의 di인데 얘가 지금 얼마의 기전력을 만들었다? 15V의 기전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M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dt분의 di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20A의 비율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120A가 돼야 되는 거죠. 120A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일까요? M의 값은 120분의 1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온다? 0.125 헨리 이렇게 나옵니다. 0.125 헨리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상호에서 기전력이 만들어졌는데 0V라고 하는 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상호 인덕턴스가 주어졌네요. 상호 인덕턴스가 100mH 헨리가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3A 전류가 0.3초 동안에 얼마를 변했어요? 18A로 변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dt분의 di라는 전류가 0.3초 동안에 그렇죠. 3에서 18로 변화가 생긴 거죠. 3에서 18로 15A만큼 변화가 생겼어요. 그럴 때 상호 인덕턴스가 이만큼이라면 2차 유도 기전력 2는 자기 유도 말고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기전력이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100mH, 그 다음에 dt분의 di가 얼마야? 0.3에 18에서 3을 빼준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드는 기전력이 5V가 되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드는 기전력은 얼마가 된다? 5V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도냐 상호 유도냐 이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합성 인덕턴스 L0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성 인덕턴스 L0를 구하려면 요게 유도 결합되어 있는 이 회로가 가동인지 차동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따라서 쭉 가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얘는 가동이 아니라 전류 방향에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차동입니다. 따라서 얘는 가동이 아니라 차동이므로 상호 인덕턴스는 마이너스 2배 M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배 m의 값이 나오려면 플러스 2배 m은 답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2배 m이 없죠. 2배 m이 없잖아요. 2배 m이 없으면 답이 아니죠. 요거는 마이너스 m이죠. 2배 m이 아니죠. 그러면 요 보기만 보더라도 얘는 답은 뭐예요? 얘가 답인 거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배 m이고 자기 거, 그 다음에 유도결합과 관계없는, 얘는 유도결합과 관계없어요. 얘는 유도결합이 아니죠. 그러니 이와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자, 요런 문제는 그림이 없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구하래요. 그림이 없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그림이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덕턴스가 3하고 5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렬로 연결하였더니 15가 됐어요. 그래서 15가 됐단 말이에요.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연결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두 코일을 직렬로 연결하고요.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측정했어요. 자, 그러면 가동결합인지 차동결합인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나요? 인덕턴스가 각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동결합이라고 가정한다면 L0는 5 더하기 3 더하기 2배 M을 해서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된 거예요. 15가. 문제 조건에서 보면 만약에 차동결합이라면 L0는 5 더하기 3 빼기 2배 M을 하면 얼마가 되죠? 15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동과 차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코일은 같은 방향으로 감겨져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단 코일은 같은 방향으로 감겨져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가동결합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얘가 8이죠. 8. 그래서 15에서 8을 빼줍니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15에서 8을 빼주면 2배m은 7이 되겠죠? 요 식에서 우리는 2배m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된다?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요 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15에서 8을 빼주면 7이 되는데 마이너스 2배m이 되겠죠? 마이너스 2배m이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m의 값은 얼마일까요? m의 값은 가동결합일 때는 7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3.5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때는 지금 3.5거든요. 그러므로 m은 3.5가 되겠죠. 요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5죠. 마이너스 3.5죠. 그러니까 요 위에 거 인덕턴스가 마이너스 값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저항의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는 위에 것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요거는 해보나 마나 성립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코일은 동일한 방향으로 감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답을 취해주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이 문제는 A, B의 코일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가요? 이 이야기가 가동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동결합. 가동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렬로 접속하니까 합성 인덕턴스가 10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연결하면 40% 감소한다 그랬죠. 반대로 연결하면 40% 감소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연결하면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연결하면 이 이야기는 가동결합이 아니라 뭘 한다? 차동결합을 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차동결합을 하면 40% 감소한다. 그러니까 12였는데 40% 감소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mH가 됐다. 이 얘기죠. 10이었는데 40%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4mH로 되는 게 아니라 1-0.4가 돼서 0.6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6mH가 됐다. 이 이야기예요. 이때에 A 코일의 인덕턴스가 5라면 B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냐 물어봐요. 식을 세워야겠죠? A 코일이 5입니다. B 코일은 몰라요.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 가동 결합을 하니까 얘는 얼마가 됐어요? 10이 됐습니다. 그런데 5인데
요게 뭐가 돼요?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배 m을 하니까 얘가 얼마야? 6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 감소해서? 40% 감소해서 6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식이 만들어지면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결국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입을 하든지 값이 같다는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거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딱 보니까 요거는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서 없어지겠죠. 요거는 뭐가 돼요? 더해주면 2배의 L2가 되겠죠. 자, 요건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요거는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L2만 남잖아요. 그러면 10이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2배의 L2는 6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L2는 3이 되겠죠. 자, 연립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3. 어렵지 않죠? 쉽게 구하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다 싶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 더해버리면 된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게 40% 감소한 겁니다. 40%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 감소했기 때문에 6이 된 거지 4가 된 게 아닙니다.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 소거법 적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인덕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 상호 인덕턴스가 4입니다. 자, 결합계수 구하래요.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누설 자속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은 누설 자속이 없게 결합이 되어질 때 100%다 쇄교할 때 이때 결합계수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설 자속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누설 자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합계수 이야기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학에서 배우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결합계수는. 아시겠습니까? 자, 자기학에서 배우는 건데 요 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미는 누설 자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합계수에 대한 식. K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게 상호 인덕턴스죠. 이게 결합계수예요. 자,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돼요? K에다가 루트에다가 L1, L2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L1, L2. 자, 만약에 결합계수가 1이라면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M은 루트의 L1, L2. 이 이야기는 곧 뭐예요? M제곱은 L1, L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M제곱은. 요 관계식에 의해 가지고 요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는 K를 구하는 거니까 K는 요 관계식에다 넣으면 돼요. M의 값이 얼마? 4. 루트에 3,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0.94, 94% 누설 자속이 한 6% 정도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0.94가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결합계수에 대한 식, 요걸 하나 참고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상호유도 작용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기학 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죠. 요것도 결합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결합계수 식을 하나 기억하시고 두 개 코일 AB가 있는데 두 개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더니 119가 되고 반대로 했더니 11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동이고 요게 차동이 되겠죠? 자, 이때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20이라면 결합계수 K를 구하라. 즉 여기에는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K의 값을 구하라 이거예요. 식을 세워보면 L1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0이죠? L1이 20이고 L2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다음에 2배 M을 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119. 그 다음에 20인데
L2에다가 마이너스 2배 M을 하죠. 그럼 얘는 얼마인다? 차동이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주는 거예요. 1식에서 2식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빼기 하면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4배 M은 얼마죠? 108. 그래서 M은 얼마가 된다? 27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M은 얼마다? 27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더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더하기를 해주면 요거는 40이 되겠고 요거는 더해주면 얼마죠? 2배 L2가 되겠죠. 요거 더해주면 0이 돼서 없어지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120, 130이 되겠죠. 따라서 넘어가면 2배 L2는 얼마가 되죠? 따라서 L2는 얼마가 나오죠? 4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연립방정식에서 한 번은 빼기 해주거든요.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줘요? 또 한 번은 더하기 해주거든요. 더하기 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런 값이 나오죠. L1과 L2 그 다음 M의 값을 알 때, 즉 LA 값하고 다음 LB 값하고 M의 값을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다음에 K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됩니까? 따라서 K 값을 구해보면 얼마 나올까요? K 값을 구하면 K 값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루트에다가 L1, L2가 45죠.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입니까? 얘는 27이었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K라고 하는 결합 계수가 되는데 얘가 90%가 결합이 되고 있죠. 0.9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계산해보는 문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거죠.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연습만 하고 있는 거죠. 요식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문제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에 대한 결합계수는 공식이니까 한 가지 기억하고요. 요 기본적인 이야기는 자기학에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봅시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돼요. 자기 인덕턴스가 주어지고요. 두 개를 감극성으로 접속하게 되면 20이 되었대요. 감극성이라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하죠? 차동결합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됐을 때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 미리헨리가 되겠는가? 참 아주 이쁘게 적어놨어요. 얼마 미리헨리가 되겠는가 묻고 있어요. 감극성이라는 얘기는 차동이기 때문에 합성 인덕턴스가 마이너스의 2배므로 구해진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식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인덕턴스가 150이 두 개가 똑같거든요. 150, 150.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 몰라요. 이게 이제 감극성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되기 위했다? 합성이 20mH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M의 값을 구하는 거죠. 정리가 되겠나요? 그러면 요거는 300이잖아요. 이항하면 28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배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80이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80.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죠. M은 얼마가 되겠어요? 140이 되겠죠. 그렇게 이러한 어떤 그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 이건 뭐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직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직렬에 대한 합성열 값. 그런데 병렬에 대한 합성열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병렬에 대한 합성열 값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 연결되는 거 보세요. 전류가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의 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병렬이 되면 자속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들어가는 방향의 점이니까 자속을 그려보면 한 방향으로 자속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에 만드는 방향은 같아졌다 이거 칩시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하는 자속을 보면 상호작용을 하는 자속은 서로 어떻게 되죠?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쇄되죠. 상호작용을 하는 자속은 서로 상쇄되고요. 자기작용을 하는 자속은 뭐 같은 방향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상쇄될 때는 자속이 차가 생기잖아요. 자속이 합쳐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배 m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지금처럼 자속이 어떻게 된다? 서로 상쇄된다. 가동결합인데도 불구하고 얘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쇄될 때는 마이너스 2배 m이 들어간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배 m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배 m 되어 있는 건 답이 아니죠. 플러스 2배 m 되어 있는 건 답이 아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요 분자는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거든요. 얘는 항상 마이너스고, 자, 여기를 보는 거죠. 분모. 여기가 지금처럼 상쇄되면 마이너스 2배m.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배m이 되는 거죠. 더해지면. 그게 이제 병렬에 대한 합성열 값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면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상호작용이 아니면 우리는 저항처럼 합성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죠. 저항처럼. 맞습니까? 저항처럼 계산할 수 있죠. L0는 어떻게 해요? L1 더하기 L2분의 L1, L2 이렇게 저항처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호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2배 m이 되든가 마이너스 2배 m이 되든가 올 거라는 거죠. 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항상 m제곱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지금은 얘는 가동결합이거든요. 가동결합인데 얘를 요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등가 회로를 하는 거예요. 요 m을 갖다 요 앞에다 빼버리는 겁니다. 요 m을 요 앞에다 빼버리고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여기는 뭐가 돼요? m이 없어졌기 때문에 L1-m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L2-m이 됩니다. 등가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런 등가 회로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게 대해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합성 저항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 앞에 게 뭐죠? m이죠. m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가 병렬이네요. 요것과 요것이 병렬이네요. 병렬일 땐 두 개 더해주고 두 개 곱해주고 하는 거 알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 식을 갖다가 이제 세웠어요. 요걸 정리하면 돼요. 요걸 정리하면 되는데 요 밑에 거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밑에 거는. 결국 가로가 풀리네요. 밑에 거는 가로가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얼마? 2배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m이 여기 있으니까 통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통분. m이 여기 있으니까 요 분모하고 똑같게 여기가 m이 되려면 여기는 L1, L2 마이너스 2배. 여기는 L1, L2 마이너스 2배. 이렇게. 그러면 m의 값이 이렇게 똑같은 식이 되겠죠? 요거 없어지고 m하고 똑같겠죠? 통분이 되는 거예요. 통분. 그리고 요거 통분이 됐으니까 요거 있겠죠? 더하기 뭐가 돼요? 요렇게 L1 마이너스 m, L2 마이너스 m 요렇게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는데 잘 보세요. 분자를 한번 살펴보면 요 뒤에 거는요. 이항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전개 공식이라 그러나요? 전개 공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L1, L2 다음에 마이너스 L1, M 다음에 마이너스 L2, M 다음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M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M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요렇게 전개하고 요렇게 전개하고 요렇게 전개하겠죠. 그러면 L1, M, L2, M 마이너스 2배 M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서로 더해지잖아요. 분자만 보면.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L1M, 마이너스 L1M 없어질 거고요. 플러스 L2M, 마이너스 L2M 없어질 거고요. M제곱 하나 날라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남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남아요? 남는 걸 보니까 플러스 L1, L2 남고 마이너스 M제곱이 남죠?
그러니까 L1, L2 남고 마이너스 M제곱이 남는 거예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거. 통분한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M을 빼면 그때는 이게 점이 바뀌는 거예요. 점의 위치가 바뀌면 즉 여기가 가동결합의 형태가 아니라 차동결합의 형태가 되면 점 하나가 밑에 와서 찍히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점 하나가 밑에 와서 찍히면 여기는 마이너스 M을 끄집어낼 거고 요거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식이 또 틀려져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M제곱,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도결합이 아니라면은 요 상호 인덕턴스 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뭐만 남는다? 요것만 남는다. 우리는 저항에 병렬 연결하는 값하고 같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장은 코일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한 합성값을 구하는 그런 장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요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호 인덕턴스는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상호작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호작용을 안 했죠. 그러면 저항처럼 계산하면 돼요. 두 개가 무슨 연결됐어요? 병렬 연결됐어요. 가동결합이든 차동결합이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병렬이니까 더해주고 곱해주고 끝.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M의 값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문제는 교류 브릿지, 피스톤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형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평형 조건은 바로 나와야 돼요. 답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거는 대각선에 있는 게 뭐예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Z1하고 Z4를 곱한 거죠. Z1하고 Z4를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것 같아야 되겠죠. Z2하고 Z3를 곱한 것 같다. 얘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의 곱셈입니다.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임피던스를 곱했을 때 그러하다. 따라서 Z1하고 대각선에 있는 Z4는 Z2하고 Z3가 된다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왜? 임피던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임피던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아닌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브릿지 회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그림인데 이거 조금 먼저 왔어요. 뒤에 걸 앞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브릿지인데, 브릿지 맞죠? 그래서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여러분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하고 곱이 같아야 되니까 C1, R2는 이렇게 되니까 C2, R1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답이 안 돼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의 곱이라고 그랬어요? 임피던스의 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임피던스의 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브릿지 회로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임피던스니까 제2의 오메가 C1분의 1이다. 여기는 임피던스니까 제2의 오메가 C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제2의 오메가 C1분의 1을 하고 R2를 곱한 것이, 이 R2를 곱한 것이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j-오메가 c1분의 1이 되겠죠. j-오메가 c2분의 1은 뭘 곱해줘야 돼? r1을 곱해준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뭐가 약분돼요? j-오메가 c가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c1분의 r2는 뭐가 되죠? c2분의 r1이 된다. 그래서 c1, r1은 r2, c2가 되는 거죠. 즉 4번과 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임피던스의 곱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냥 곱해서
답을 찾는데 그냥 곱해서 답 찾으면 오답이 된다는 거예요. 즉 C1에다가 R2를 곱한 C1에다가 R2를 곱한 요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실수라는 거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 주셔야 돼요. 같은 브릿지라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위에 문제. 위에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브릿지 맞죠? 그런데 평형이 되기 위해선 Z값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브릿지 평형 조건이니까 얘네들이 임피던스로 주어졌네요? 됐죠. 바로 그런 임피던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2 플러스 J의 4의 임피던스하고 여기는 2 마이너스 J의 3이라는 임피던스를 곱한 것은 이거는 요래 가면요. 3의 플러스 J의 2하고 임피던스를 곱한 거와 같다. 이게 이제 평형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Z값을 구하면 이 Z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3 플러스 J의 2인가요? 그러니까 3 플러스 J의 2니까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3 마이너스 J의 2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전개해야 되죠. 전개하기 싫으면 2 플러스 J의 4에다가 2 마이너스 J의 3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3 마이너스 J의 2 또 곱해주는 거죠. 결국은 요것을 한번 계산하고 나서 다시 또 계산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주어지면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계산기 사용.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산기를 바로 사용하면 얘는 바로 얼마가 나와요? 4-j2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복잡합니다. 한참 가야 돼요. 그지만 계산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어떻게 알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기. 반드시 사용하세요. 주어질 때 주어진 툴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연산이 되는 계산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로 이론은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그 임피던스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에 대한 합성을 계산한다든지 하게 되면 복소수 연산을 할 수밖에 없죠. 잘 정리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절점 A가 있고 절점 B가 있어요. 절점 A가 있고 절점 B가 있는데 절점 A와 절점 B는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요런 점, 여기 있는 점이 되겠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요거를 요 안쪽으로 보내고 요걸 요 바깥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요걸 요 안쪽으로 보내버리면 여기는 R3하고 연결이 되겠죠. R3하고 연결된 게 R2하고 연결되겠고요. 요거는 요쪽으로 가면 R1이 되겠죠. 요놈이 요쪽으로 가면 R1이 되는 겁니다. R1하고 연결된 게 요게 뭐가 돼요? R4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회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R3 있는 쪽이 A가 되거든요. 여기 R4 있는 쪽이 B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A, B 간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전위차를 구한다. 이건 브릿지 회로죠. 전위차가 0이 되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죠? 브릿지 평형 조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브릿지 회로라 그래요. 브릿지 회로. 여기 이렇게 묶이는 점, 여기 이렇게 묶이는 점이 이 두 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즉 R1하고 R3가 묶이는 점, 여기는 뭐죠? R2하고 R4가 묶이는 점이니까 결국 이 그림이랑 똑같은데 그림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A와 B 사이에 전압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전위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이럴 같을 조건은 뭐예요? 평형 조건이죠. 브릿지에 대한 평형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는 거죠. 브릿지 평형 조건은 마주보고 있는 거, 대각선. R3하고 알파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R3하고 알파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같은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이러한 브릿지 평형 조건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5장에 대한 핵심 관련도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